이번 34번째 편은 역사로 배우는 시리즈의 3부의 요약으로 23에서 33편까지 1, 2차 세계대전 사이인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양자이론 관련 학자들의 전쟁과 관련된 연구를 학자 중심으로 설명한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과학자들은 과학을 활용하여 전쟁 과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까지 전쟁에 과학의 기여는 미미하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 과학자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면서 무기 개발로 기여하게 됩니다. 전쟁의 과학적 직접적 기여는 질소 고정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하버가 독가스를 개발하여 전쟁에 사용하게 됩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단순히 참전하여 희생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모즐리는 X선 분광학을 최초로 연구해서 모즐리의 법칙이라고 알려지는 X선 진동수와 원자 번호의 관계를 알아냅니다. 이 결과는 원자 번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현재의 원자 번호에 근거한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하고 보어의 양자화된 전자궤도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른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업적을 낸 모즐리는 장교로 자원 입대하여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 중 하나였던 갈리폴리 전투에서 28세의 나이로 전사합니다. 모즐리의 전사는 정부가 과학자들의 전쟁에 직접 투입을 막는 계기가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학자는 전쟁에 기여하는 연구 틈틈이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여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를 충돌시킨 질소 원자가 질량 17인 산소 동위원소와 수소 원자로 변하는 핵 반응을 관찰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를 변환시키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의 에스턴은 전쟁 중에 틈틈이 동위원소 분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하는데 전쟁 직후 자석을 이용한 질량 분석기를 제작하여 동위원소의 존재를 알아내게 됩니다. 양자 이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독일의 학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총통에 임명되면서 유대계 학자들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유대계 이론 물리학자들은 학교에서 쫓겨나서 상당수의 학자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1933년 미국 프린스턴의 고등과학원으로 유대계 헝거리 출신인 폰 노이만과 위그너, 실라르드, 텔러 등도 1930년대 미국으로 망명하고 후에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기여를 합니다. 페르미, 파울리 역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고 보른 역시 독일을 떠나 영국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치가 덴마크를 침공한 후 반유대법을 시행한 1943년 보호도 극적으로 덴마크를 탈출하여 스웨덴, 영국을 거쳐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학자들의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인이 되고 양자이론 연구의 중심지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개성이 강하고 독자적인 이론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협력하여 원자폭탄 개발과 같은 대규모 과학 협동 연구가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유대계 헝거리 출신 물리화학자면서 후에 사회학과 경제학을 연구한 마이클 폴라니의 과학공화국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공화국을 구성하는 학자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들은 각자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주제는 퍼즐 맞추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퍼즐 맞추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퍼즐 조각을 맞추면 즉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조각을 찾은 사람이 즉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사이의 의견 교환 수단인 학술지가 중요할 뿐 아니라 성장점이라고 불리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 같이 토론하면서 연구하는 중심지, 즉 코펜하겐의 보호 연구실, 괴팅겐의 보른 연구실과 같은 곳이 중요합니다. 선도적인 학자들이 성장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학적 가치의 판단과 같은 중요한 과업은 과학공학에 속한 모든 학자들이 참여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해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은 정부가 엄청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맨해튼 프로젝트의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 최고의 학자들이 같이 모이게 됨에 따라 인위적으로 네트워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전례가 없는 협력 연구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러더퍼드는 핵변환 성공 후 전하가 없는 입자와 함께 원자핵 속에 전자가 양성자를 중화시킨다고 예측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 채드윅은 큰 원자의 원자핵은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양성자를 모아두고 그 안에 전자를 두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프랑스의 졸리오 퀴리 부부는 알파 입자를 가벼운 원자에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수소를 포함한 물질에서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를 감마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드윅은 높은 투과력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전하는 같지 않은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유사한 중성입자, 즉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중성자의 발견은 핵변환을 연구하는 핵물리학을 연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졸리오 퀴리 부부는 알루미늄 원자 핵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방사능 물질 동위원소 인을 만들어 인공적으로 방사능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페르미는 중성자 포획으로 핵을 부수는 실험을 하게 되어 다양한 원자들의 핵 변환과 초우라늄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전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 이후 핵 물리학의 기초가 되어 핵 분열에 의한 원자폭탄 개발의 기반이 됩니다. 보호는 중성자 포획에 의한 핵 변환을 액체의 표면 장력과 유사한 모형으로 가정하여 충돌하면 핵이 변형되면서 출렁거리며 액체 방울과 유사한 행동을 가정하여 핵 변환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한과 마이트너는 일찍이 중성자와 우라늄 충돌에 관한 공동 연구를 하였는데 반감기가 다른 방사능 활동을 하는 다양한 원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라늄 동위원소나 초우라늄 원소라고 가정합니다. 유사한 실험은 프랑스 졸리오 퀴리 팀에서도 진행하였고 방사성 원소를 발견하는데 초우라늄 원소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제안을 합니다. 한은 유사한 실험을 하여 결과를 당시 스웨덴의 망명 중인 마이트너에게 알렸는데 실험이 맞다면 우라늄이 분열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보호와 연구하던 마이트너의 조카 프리쉬가 마이트너를 방문하여 실험 결과를 보호의 표면장력 모형을 차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핵 분열 소식은 물리학계에 빠르게 퍼지며 일부 핵물리학자는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 이용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성자 포획에 의한 우라늄 핵 분열 발견 이후 이론적 설명과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보호는 중성자 포획에 의한 우라늄 235와 238 동위원소 사이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하였고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천연 우라늄의 0.7%밖에 존재하지 않는 우라늄 235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리쉬는 영국으로 이주하여 파이얼스를 만나 우라늄 235의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임계 질량을 이론적으로 처음 계산하는데 수 킬로그램이면 TNT 수천 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라늄 235를 농축하는 방법도 제안하는데 이 결과는 처음으로 우라늄 235에 의한 원자폭탄 개발 과정을 정리한 프리쉬 파이얼스 제안서로 1940년 3월 완성되어 미국 원폭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페르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당초 연쇄 반응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실라르드와 페르미는 실험을 통하여 우라늄 235 분열에서 발생하는 2차 중성자가 분열당 2개 이상임을 확인하면서 연쇄 반응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문제는 우라늄 235를 농축하는 것이었고 몇 가지 방안이 제안됩니다. 다른 노력은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분열에서 발생하는 저속 중성자는 대부분 우라늄 238에 공명 흡수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감속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성자를 포획한 우라늄 238은 1년의 핵반응을 거쳐 원자번호 94의 초우라늄 원소 플루토늄이 만들어지고 이는 우라늄 235와 유사한 핵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플루토늄 핵 분열 연구도 진행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정부와 군 주도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망명한 실라르드를 비롯한 소수의 핵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의 원자폭탄 개발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별 진전이 없었는데 당시 카네기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된 MIT 부총장 출신의 바네바 부시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하여 영국의 핵 개발 보고서를 참고로 정부 주도의 핵 개발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승인으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프로젝트를 총괄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육군 공병대가 맡게 되고 책임자로 그로브스 준장이 임명됩니다.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을 이끄는 인물로 오펜하이머가 임명되고 연구실 소재지가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로 정해지면서 체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페르미는 우라늄과 그래파이트 감속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원자로 CP1을 제작하여 가동에 성공하여 핵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플루토늄 제조의 길을 열게 됩니다. 연구소는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에 마련되어 과학자와 그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라늄 235의 농축을 위한 시설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만들어지는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공장이 설립됩니다. 플루토늄의 생산과 분리를 위한 시설은 워싱턴주 리치랜드에 설립됩니다. 과학자들은 폭탄의 원활한 폭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며 생산시설의 설계는 과학자들이 담당하고 설비의 제작과 설치는 민간 회사가 담당하여 진행되는데 거의 모든 것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최초 원폭 실험인 트리니티는 내폭형 플루토늄 원자폭탄으로 인류 최대의 물리학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 최대의 폭발을 경험하는 실험으로 폭탄 원료의 생산,
내폭형 설계와 제작 등에서 계속되는 어려움을 과학자들이 극복하면서 성공시킵니다.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여 여러 난관을 극복한 과학자들은 이 실험의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완성된 우라늄 235의 포신형 폭파장치의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되고 플루토늄의 내폭형 폭파장치인 팬맨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각각 20만 명과 14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전쟁은 끝나고 과학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지만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후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과학자가 주도하여 수소폭탄을 개발합니다. 양자 이론의 해석에 관한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은 미국 망명 후 아인슈타인이 1935년 발표한 한 논문에 의하여 재점화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는 듯 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양자이론 학자들의 대부분은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여 기여하였기에 양자이론의 발전은 핵변환 이론 이외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EPR이라 불리는 논문과 거의 동시에 슐레딩거가 제안한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이론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편부터 4부가 시작되는데 주제는 슈레딩거가 처음 사용한 엔탱글먼트라고 하는 양자 얽힘을 다루게 됩니다. 4부는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4부인 양자 얽힘의 첫 번째 편으로 EPR 논문이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논문이 작성되는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